첫 번째 세션의 좌장이신 김재영 교수님을 제가 잠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종교학 관련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이십니다.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요. 대행선사 법문 연구로 해외 유명 저널 SCI급 학술 저널에도 또 발표를 하시는 등 연구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술 대회에도 해마다 참석하시면서 좋은 제언도 해주시고 자리를 늘 빛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션 김재영 교수님 좌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한국 가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때에 맞춰서 또 비도 또 내려서 또 다시 이 흐름을 또 다른 줄기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마음 선언하고 과학원하고 연을 다한 것도 우연찮게 학생들 데리고 와서 대행선사의 생각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공부를 또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신도님들 또 우리 이사장 스님이나 또 여러분들 뵈면서 무언으로 또 많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한마음 선언 아름다운 곳입니다. 격려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주제는 이제 세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두 분은 이제 밖에서 오신 분 같고요. 사회자까지 합하면 이제 세 분인 것 같고 한 분은 또 두 분은 우리 과학원에서 이제 열심히 또 대행선사의 생각을 또 연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한 25분 정도로 좀 발표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플로어에서 또 그래야지 좀 많은 대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분은 늘 여유가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하실 선생님이 진복선 박사님이신데 한마음 과학원 소속이시고 그 전에는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광숙 박사님하고 이제 문진건 교수님이 공동으로 또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 우선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후자분은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복선 박사님이 책도 많이 쓰셨고 또 과학원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복선 박사님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크게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복선입니다. 네, 이번에 학술대 대주제가 상당히 큽니다. 한마음 과학, 인간, 생명인데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심리학 역사의 관점에서 본 인간과 마음에 대한 고찰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한마음 심리학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인간과 마음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첫 번째 심리학의 탄생과 역사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대행선사의 한마음과 주인공 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요즘은 이제 심리학회에서 심리학적 혁명의 시대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게 이제 이 마음으로 이제 생각해서 서로 그러니까 판단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음 사상에 기반한 정치문화적인 개혁은 이미 대행선사 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한마음 심리학의 가능성이라든가 심리학적 역할이라든가 위치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 심리학의 탄생은요, 사실 심리학은 이제 철학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정신과 육체, 조화와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이제 추구하고 있고, 그래야만 원만한 어떤 우리가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시대를 막론하고 옛날부터 이렇게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는 생각하고 많이 요즘 그렇게 해외화되고 있죠. 그 말들이. 자, 그래서 보면 종교와 과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면 옛날에 중세 유럽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는 건 오로지 교회를 통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럽 여행하면 아주 거대한 대성당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부패되고 이래 하니까 교회 통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겠다 하면서 문자, 문해 교육이 생기면서 계몽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게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해서 과학이 하나의 대세가 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 사상을 거치면서 과학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전지전능한 유능한 주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과학에 그냥 집중이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존재라든가 실체, 현상, 진리를 과학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 내지는 과학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 그러면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유수를 보면 뭐 실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뉴턴의 전통 역학과 아인슈타인 요즘 양자 역학까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과학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냐면요. 만약에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앞으로 발견이 되면 설명이 될 거다. 아직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 할 정도로 과학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과학의 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염수 이야기할 때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좀 쑥 들어가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심리학의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심리학의 역사를 보면 구성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학, 분석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나열하면 너무 장황할 것 같아서 저는 4개로 나눠서 우선 구성주의와 기능주의를 보면 구성주의는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접근에 맞게. 우리가 이제 무슨 자연적으로 접근할 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분석을 해서 입자다, 파동이다, 분자다, 원자다 하듯이 우리 마음도 한번 잘라서 한번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야만 크게 접근한 거죠, 사실은. 그래 해봤더니 마음이 그렇게 분석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제 이때 이제 분터라는 사람이 이제 심리 실험실 만들어서 분석해봤더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때는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다. 지금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걸 관찰하는 걸 중심으로 내성법이라는 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하는 그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시켰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평가는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기능주의는 이 대표적인 주창자는 누구냐 하면 윌리엄 제임스인데요. 저는 윌리엄 제임스를 프로이드의 버금가게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처음으로 의식이라든가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의식이 멈췄을 때 그 중간에 멈춘 상태를 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굉장한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그 환경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미국의 그 진보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 실용주의에 해서 그 흐름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해서 기능주의에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정신을 분석해 보겠다는 그 의지가 미련이 남아서 프로이드는 정신을 막 분석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서양의 어떤 심리학을 근 200년 이상 지배한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 프로이드를 빼고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요즘은 프로이드에 대한 걸 많이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원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인간은 본능적이다, 이렇게 해서 억압을 시켜야 된다, 뭐 잘 다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존재시키는 에너지가 성적 에너지라는 너무 강조해서 자기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가져와서 자기 이론을 막 이렇게 서포트를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견해와 달리 이제 같이 견해 차이가 있는 프로이드의 제자 칼 융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분석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이 칼 융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무의식 해서 불교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나의 자아가 있다라면 더 큰 자아가 있다, 우주와 연결되는 자아가 있다 해서, 만약에 나의 자아와 우주와 연결되는 자아가 통합이 이루면 나는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개별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행동 심리학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학자로는 왓슨, 손다이크, 스키너 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학습 심리 쪽에 아주 업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는 객관적인 관찰, 그 다음에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부가 있다 하면 어떤 차를 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판단의 기준을 내는, 결과에 따라서, 성취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조금 야박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는 관점은 자극에 반응하는 유기체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마음 등은 우리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결과, 이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을 주어지면 그 사람을 빚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환경과 어떤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법률가를 만든다 이거예요. 마음하고 재능하고 기본적인 어떤 것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극단적인 환경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볼 때 마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성이 상실되고 소외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하다, 그죠? 불안정한 현대인의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 모든 사회나 어떤 학교 체제가 이 행동주의에 의해서 설계되고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든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보더라도 수영을 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영 그 협회장이 누구야?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했나 보지? 당장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게 되면 장학금이 지향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흔히 우리가 1+1 하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지금 모든 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치닫는 건 다 행동주의적인 어떤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불안정한 데서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마음 챙김으로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 우리가 많이 요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건 너무
아니다,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해서 인지론이 등장하면서 형태주의 심리학 전체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통찰에 의한 인지 구조, 인지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는 버릇을 고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행동주의 접근으로는요, 아, 술 안 먹고 오면 반찬을 잘 해주겠다, 이게 행동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뭐 술 안 먹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술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은 주사가 심하지 않은데라고 하는 입장은요, 인지론적인 입장으로는 사진을 쫙 찍어 갖고 술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면 한번에 딱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는 게 인지론적인 어떤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지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 과정에 대한 것, 인지 과정, 인지 처리 과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기억하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 저장했다가 그것을 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외웁니다. 아, 이거 외워야겠다. 이거 꼭꼭 하는, 그건 이제 다 하나의 기술적인 그게 있습니다. 학습 현장에서는 암기를 한다든가 뭐 노래로 한다든가 이어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기 기억에 저장해서 그 다음에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을 꺼낸다 하는 게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인간의 이런 인지 처리 과정을 정보 처리로 해서 인간의 마음 그 흐름을 이야기해서 이게 체화된 인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체화됐다. 체화된 인지라는 것은 그러한 인지 과정이 컴퓨터로 딱 나타나면 물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과정 자체가. 그거를 이제 체화된 인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인지 심리학에서 제가 이제 욕심을 내서 많이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내 속에만 갇혀 있는 것, 내 속에만 갇혀 있는 것, 개인의 그 무엇이 아니라 환경과 통합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인공물에 의한 지원과 상호작용해서, 그러니까 기계와 상호작용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밥솥에서 밥이 다 됐습니다, 밥 퍼세요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상호작용해서 공진화한다는 거예요. 같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발전할수록 또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게 마음과 교류하는 더 세밀한, 더 예민한 AI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좀 선떡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인지심리학 쪽에서 이제 혁명적인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화된 마음이다. 체화된,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마음이 이제 체화됐다. 그래서 이제 확장되면, 전 세계에서 확장되면 한 마음이 딱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한 마음입니다. 옛날에 우리 줄 서서 공중전화를 생각하지 않고 요즘 다 핸드폰 들잖아요. 왜? 그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쫙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론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인본주의 심리학인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은요, 인간을 그동안 너무 본능적이다 아니면 수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에서 탈피해서, 아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아실현할 수 있는 본능적인 성장 욕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최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 심리학, 자아 초월 심리학, 그 다음에 통합 심리학, 이렇게 해서 말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하고 각각의 접근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다 같이 이제 인본주의로 우리가 구분을 하기로 합니다. 자, 메슬로우, 대표적인 사람이 메슬로우, 그 다음에 켄 윌버, 그 다음에 발표할 우리 이강수 선생님 발표할 알살리올리라는 그분도 이제 초월 심리학을 이제 주창하신 분이에요. 보면 이 중요한 용어인데요. 활동 중에 있는 영,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학파들은. 그 다음에 창조 중에 있는 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고, 영, 창조성 자체를 신과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파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을 이야기할 때 신이라 하기는 또 그 내려오는 그 관념이 있으니까 차라리 공이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불교 용어를 차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이론에서 공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공이 흘러가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흐르면서.
자, 그래 보면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했죠. 구성주의부터. 근데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끝까지 와 보니까 과학적인 게 객관적 경험적 접근에서 사변적 논리로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설적인 어떤 상황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심리학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빨리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드렸고, 이제부터 이제 대행선사의 마음과 한마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인간이 일체 만법을 운영하고 행하는 것도 마음이 근본이다. 이때까지 과학에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보냈다가 다시 싹 돌아오는 게 이제 대행선사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물론 뭐 그 전의 그 마음 공부는 불교학에서 계속 주장해 왔지만, 마음이야말로 선악을 초월해서 만드는 어떤 전지전능한 창조자. 이거 아까 들어보셨죠? 과학이 전지전능한 유능한 주제자다 뭐 주장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과학보다는 과학에서 이제 마음으로 옮겨오고 있다. 마음이 부활됐다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제 대행선사의 마음 행동 프로세스 세 가지는 마음 내기 이전 생명의 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 내는 것 정말 마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과학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뻗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뇌가 회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면 이제 생각이 나서 뻗어서 정말 손을 뻗는다는 게 뇌과학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불교적인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 간법에서 주인공은 나의 주인이자 모두의 주인인데, 중요한 것은 주한 것은 근본 자리를 말하고 공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 아까 뭐 활동하는 영, 창조하는 신 이러지 항상 이게 돌아가는 걸, 일체를 돌아가는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은 마음이 체화된 현상을 주인공이라 한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인지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주장하는 체화된 마음의 모습이 바로 주인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체화된 마음이라든가 확장된 마음, 대행선사에 의해서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계몽의 시대는 이루어졌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졌고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은 후학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마음의 체화이고 인공물들 등 모든 현상과 실체가 작용하는 것이 주인공의 나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어쨌든 마음이 돌아서 이렇게 체화돼서 형상화되는 거. 체화된다는 것은 이렇게 형상화된다는 거죠. 확장된 마음으로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 주인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지심리학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한 사람의 뇌 속에만 갇혀 있는 거뭇이 아니고 한 개인의 거뭇이 아니라 환경과 통합하여 여러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인공물들에 의해서 지원받거나 상호작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진화하며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공유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활동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마음. 이게 활동하는 마음, 아까 활동하는 영 보셨잖아요. 우리 모든 게 마음에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지심리학에서 인지심리학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연구하신 다른 분들은 인지과학의 출발은 몸과 마음 그리고 외부 환경이 각각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관계하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지과학의 체화된 마음 이론은 대행선사의 핵심 사상인 한마음 주인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 발표를 얼마 전에 이제 대행선에서 한 걸 제가 보고 인용을 했습니다. 윤종갑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지과학하고 한마음 주인공하고 연결해서. 자, 그러면 주인공 간법이 뭐냐? 이게 핵심적인 거는 이제 주인공 간법이죠. 자, 그 닥치는 대로 놓고 지켜보는 게 관입니다. 그래서 내성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 보고식입니다. 보고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마음의 기본 자세에 놓고 무조건 놓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지켜보라. 일체를 놓고 가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김원명 선생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대행선사는 그 팔자나 운명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공 간법은 뭐냐 하면 이제 보면 주인공 간법 여러분 많이 아시죠? 공테이프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오랜 세월 먼지에 뒤덮인 거울일지라도 한번 닦아내므로써 당장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이거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샌드 아트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주인공 간법을 통해서 마음을 할 때 샌드 아트 할 때 모래를 쫙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험하게 했으면 초기화시키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막 깊이 들어가서 막 모래가 막 넘쳤다 하면 그런 게 아마 주인공 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법을 선사는 주인공 간법이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대자유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의 길을 안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쭉 살펴온 걸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성법, 이거는 구성주의에서 의식의 흐름에 대한 거는 기능주의. 그 대행선사는 찰나도 멈추지 않는 흐름이 있다. 그게 바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프로이드에서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대행선사도 마찬가지 현재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 달라요. 구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 다음에 결과와 성과 중심으로 본다.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됐다 하면 대행선사에 와서는 이 마음이 다시 이제 부활이 되면서 마음이 다시 전지전능한 창조자 역할을 한다. 체화되고 확장된 마음, 이게 바로 주인공이고 주인공 나툼이고 한마음 주인공이다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자아 실현,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 성숙한 인간, 지금 여기의 인간 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대행선사에서는 대자유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심리학의 제6혁명이라고 할 때 이 6혁명이 뭐냐 좀 의구심 들죠. 처음에 구성주의, 기능주의, 정신분석학, 분석하고 분석 심리학은 같이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인지학, 인지 심리학,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본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부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봤을 때 인지 심리학의 논문을 보니까 자, 심리학의 제6혁명은 오고 있는가 타이틀이 그래요. 논문 타이틀이, 아티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행선사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이 만약에 한마음 심리학이 된다면 최첨단 심리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자, 심리학의 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논리 체계 전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심리학을 오히려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심리학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행선사의 심리학 접근은 과학을 다시 마음으로 부활시켰다. 그 다음에 인간성에서 신성을 빼버렸는데 자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행선사는. 그래서 신성을 인간성에 부활시켰다 보고 자, 이런 만인 평등 사상은 굉장히 우리 정신 문화에서 오래됐는데요. 만인이 똑같이 평등하고 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신라 시대 때 원효 때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그 원효 시대 때부터 대행선사까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행선사에 와서는 정신 문화적인 개혁이 조용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완성은 이제 후학들의 역할이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학이 만약에 우리가 체계를 잘 갖춰서 재구 심리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재구성이 된다 하면 심리학을 선도하는 심리학, 즉 한마음 심리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다시 제가 요약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본 거고 설명한 겁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사회에 따라서 만약에 시간이 많다면 같이 이제 또 짚어보겠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 심리학이라는 큰 틀에서 이걸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서 큰 맥락에서 봤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이론과 사상적 연구가 필요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마음 사상이라든가 불이법 등의 용어에서, 용어나 그 내용면에서 대중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학문 간, 학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용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는 의미로서도 번역이라는 말을 제가 논문에 썼는데요. 번역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용어로 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의 완성과 현장 활용에서의 기술적인 어떤 접근인데, 이건 상담 심리에서도 많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사통팔발 통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신치료나 뭐 심리치료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어떻게 아주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각자의 이제 학문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심리학을 뛰어넘는 심리학이 한마음 심리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으로서의 한마음 과학을 기대하면서 다음의 우리 대행선사의 법어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한가? 다 마음 공부가, 또 대행선사께서도 앞으로 시대는 꼭 마음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마음 공부가. 이 물질 세계나 마음 세계나 똑같이 저울이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화 균형은요, 고대 사회부터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의 조화 균형을 아주 부러짓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도 부러짓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자,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심리학의 전체적인 역사를 나름대로 잘 그 요약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대행선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큰 마음을 또는 질문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또 기존의 심리학이 갖고 있는 한계점, 또 앞으로 그 한마음 심리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좌표까지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좀 질문을 받고, 그래서 질문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답도 한번 들어보고, 만약에 질문이 좀 많고 그러면 2번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모아서 함께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네, 선생님 얘기하시죠. 혹시 그 바깥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행선연구원의 최원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심리학적인 것을 대행선 관련시키는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어쨌거나 불교 전공자로서 조금은 그 질문 아닌 질문이 걱정인 것은 뭐냐면, 아까도 발표 때 원효 스님 말씀하셨지만 불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다 만민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원효 스님이 최초예요,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만민이 평등하다,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신을 향한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건 이미 2600년 전에 불교가 시작되면서 시작됐던 얘기들인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대행심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 특히 마음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보면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저게 대행스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대행스님이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인데, 지금 발표자께서는 계속 대행스님이 이 말씀하셔서 대행스님만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학자 간에 좀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질문이라고 약간의 좀 걱정할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한자경 선생님이 유식 무경을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한마음이 대행 스님의 한마음을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한자경 선생님이 대행 스님의 한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불교의 일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혹은 맞아요. 원효 스님 인용하신 분에도 바로 다음에 보면 화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화엄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정토 얘기거든요. 유심정토. 그래서 왜 화엄과 정토라는 용어가 계속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저희가 불교라고 해서 심리학을 얘기할 때 칼륨 용어하고 프로디 용어를 섞어 쓰면 안 되듯이 대단히 이런 부분들이 특히 불교에서는 지금 용어가 섞이고 계셔서 그런 데서 한 말씀 이제 올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지적은 받을 거라고 저는 각오를 했는 게 저는 불교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 사상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환자거든요. 제가 사실 공부를 해보려고 했더니 환자가 너무 이래서 처음부터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대행선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면 그래서 윤종갑 선생님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허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효 물론 불교가 나왔을 때 불교 자체가 마음이니까요. 그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원효를 다른 외국의 역사학자들은 한국의 종교개혁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제가 이게 소스를 찾다가 소스를 못 찾아서 인용을 못 했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지 않은 인용은 되도록 안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말할 때도 한번 이야기할 때도 조금 이렇게 너무 종교적으로 비치는 거는 좀 안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못한 거죠. 제가 이제 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웠습니다만 그런 점은 제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해서 채워나가면서 또 한마음 심리학이 만약에 이제 그룹이나 이렇게 돼서 한다면 거기에 하는 거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한마음 심리학이 이 정도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 심리학적인 어떤 맥락에서 감통하는 어떤 뭐가 있기는 있다. 이 줄기를 잡아볼 수는 있겠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 흥미를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그 우리 질문도 좋았고 또 대답도 아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한두 분 정도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우리 혜선 스님. 예. 예, 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혜선입니다. 한마음 심리학 학제간의 문제라 그랬는데 저는 제자니까 들으면서 참 멋있는 한마음 심리학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성립시키자면 앞으로 금방 이거 그냥 나는 던져 놓겠다 그랬는데 준비사항이나 구성 요건 같은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기존 심리학과 다른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으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복선 교수님, 이 질문은 네.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할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